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황제로 등극하여 프랑스의 두 번째 제국을 만든 나폴레옹 3세는 프랑스를 제국주의 국가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세계의 프랑스의 패권을 확정해가던 나폴레옹 3세는 프로이센 전쟁으로 다 말아먹게 되는데요. 1870년에 스페인에서 왕위가 공석이 되자 프로이센 측에서 자신의 왕실 중 왕자 한 명을 스페인의 차기 왕위 후보지로 밀었습니다. 그 왕자에겐 스페인 왕실의 피가 흘렀거든요. 오래도록 신성 로마 제국과 신성 로마 제국 해체 후 독일 연방을 주도하던 프로이센과 적대하던 프랑스 입장에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스페인이 프로이센에게 넘어가면 이는 대단히 큰 위협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이를 저지하고자 외교적으로 강하게 항의했고 프로이센의 국왕은 유야무야 평화적으로 넘어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센의 총리 비스마르크가 엠스 전보 사건이라고 프로이센의 왕이 프랑스 대사를 굴욕적으로 내쫓았다는 식으로 조작 발표하여 프랑스를 자극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나폴레옹 3세는 1870년 7월 프로이센에 선전포고를 했죠. 그러나 프랑스는 준비가 부족했고 군 조직과 지휘 체계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반대로 프로이센은 강경파였던 비스마르크 총리의 주도하에 철저히 준비된 군사 체계와 철도망 그리고 독일 연방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한 상태였죠. 그렇게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자로 보불 전쟁이라고도 하죠. 전쟁 초반부터 프랑스는 패배를 거듭했습니다. 연이은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연달아 무너졌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1870년 9월 일어났던 세당 전투였습니다. 세당 전투에서 단순히 프랑스군이 패배한 걸 넘어서 프랑스의 황제인 나폴레옹 3세가 포로로 잡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간 프랑스 내부에서는 나폴레옹 3세의 독재에 대해 불만을 품은 쪽과 그 덕에 프랑스의 패권이 세계 곳곳으로 뻗쳤으며 경제적으로도 많이 호전되었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에서 연이은 패전, 무엇보다 세당 전투에서 나폴레옹 3세가 포로가 되면서 나폴레옹 3세의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여론이 지배적으로 변했습니다. 더 나아가 황제가 군림하는 제국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등장합니다. 옛날처럼 공화 정부로 돌아가자는 거죠. 파리 시민들과 정치인들은 나폴레옹 3세 체제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았고 1870년 9월 4일 파리 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시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공화주의자 레옹 강베타와 쥘 페리, 쥘 파브르 등은 즉각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프랑스 제2제국은 공식적으로 종말을 고하고 제3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수립된 공화정부를 프랑스 제1공화국, 2월 혁명으로 수립된 공화정부를 프랑스 제2공화국, 그리고 이 세 번째 공화정부가 제3공화국이라고 하죠. 이 새로운 공화정부는 군인 출신인 질 트루슈 장군이 총리가 되어 정부를 이끌었습니다. 질 트루슈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을 지속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프로이센군은 이미 파리를 향해 진격해 오고 있었죠. 1870년 9월 19일부터 파리는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파리는 기아와 추위, 폭격을 겪었죠. 프랑스 정부는 열기구까지 이용해 외부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레옹 강베타는 실제로 열기구를 타고 파리를 탈출해 투르에서 저항운동을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군은 계속 패배했고 10월에는 바자잉 원수가 항복하고 프랑스는 사실상 저항할 군사력을 상실해갔죠. 1871년 1월 파리 시민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는 결국 정전협정을 받아들였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했고 프랑크푸르트 조약이 체결되어 프랑스는 알자스 로렌 지방을 빼앗겼습니다. 알자스 로렌 지방은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국경지대로 국방면에서 대단히 예민한 지역이었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철광석 석탄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실제로 프로이센으로 넘어간 뒤 알자스 로렌 지방은 철강 산업의 기반이 되었죠. 프랑스 입장에선 정말 노른자 땅을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의 승리로 연방의 조직력을 재확인한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는 연방을 모아 독일 제국을 만들어내죠. 참고로 프로이센의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난 나폴레옹 3세는 프랑스로 가지 못한 채 영국으로 망명을 받고 죽을 때까지 프랑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런던에서 사망하죠.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패전 후 프랑스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패전 직후 1871년 봄 파리에서는 급진적인 노동자와 시민들이 봉기하여 파리 코민이라는 별도의 정부 조직을 만들 정도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었죠. 다만 이 파리 코민은 정부군의 진압에 얼마 못 가 해산하긴 합니다. 아돌프 티에르가 등장하면서 프랑스는 재빠르게 재기에 성공합니다. 총리 출신의 아돌프 티에르는 프랑스 제 공화국이 아무리 의원 내각제라고 한들 대통령의 권한을 강조하며 프랑스의 대통령이 되었고 프랑스 제3공화국을 이끌며 독일과의 협상으로 국토 회복과 안정에 힘썼죠. 티에르 대통령은 보수적인 왕당파와 공화파를 절충하며 공화국 체제를 유지했고 이 덕에 제3공화국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체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배상금을 빨리 갚는 것이 급선무였는데 놀랍게도 프랑스는 유럽 금융시장에서 신용을 바탕으로 대규모 대출을 받아 단기간에 배상금을 상환했고 이로 인해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 동부 지역도 조기에 철수하였죠. 이는 프랑스 국민에게 큰 자긍심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산업과 금융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프랑스 경제는 다시 활력을 얻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교육 군사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국민교육제도를 장비해 문해율을 크게 높였고 병역제도와 군사재편으로 군사력을 재건했죠. 이렇게 프랑스를 완벽한 근대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물론 앙레방슈라고 하여 프랑스는 독일에 대한 치욕을 잊지 않았습니다. 양차 세계대전의 복선 같죠. 이 시기 프랑스 사회는 경제 성장과 문화적 황금기를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철도, 항만, 전신망이 확충되며 산업화가 가속화되었고 파리와 리옹 같은 도시에서는 금융과 상업이 급성장했죠. 철강, 석탄, 전기산업이 발전하며 프랑스 경제는 다시 유럽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농업 또한 기술 혁신과 교통 발달 덕분에 안정적으로 발전했고요. 이러한 경제적 성장 속에서 도시 중산층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덕에 소비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니 프랑스 문화계가 붐을 맞이했죠. 파리에는 카페, 극장, 오페라, 미술관이 성행했고 몽마르트 언덕을 중심으로 예술가와 문인들이 모여들었죠. 이때 활동했던 화가들이 모네, 르누아르, 드가 등 인상파 화가들입니다. 음악에서는 드뷔시, 라벨 같은 작곡가들이 새로운 조류를 이끌었고 문학에서는 졸라, 모파상, 프루스트 등이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을 남겼죠. 세계 최초의 영화가 리미에르 형제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건축과 도시공간도 근대화됩니다. 파리에는 지하철이 개통되고 전기 가로등이 보급되어 빛의 도시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황금기를 베레포크 시대라고 합니다. 그 뜻을 풀이하자면 아름다운 시절이란 뜻이죠.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는 베레포크의 정점을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이 파리 만국박람회에 맞춰 파리 시장이 만든 기념탑이 바로 에펠탑이었습니다. 구스타프 에펠의 설계팀이 철골 구조물로 만들겠다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건축 아이디어였고 에펠탑은 파리의 상징이자 기술과 예술의 결합으로 인정받았죠. 여성의 사회 참여도 확대되어 초기 여성운동이 등장했고요. 대중문화도 발전해 스포츠, 대중잡지 같은 새로운 오락이 확산되었습니다. 파리는 패션과 고급 문화의 세계적 중심지가 되었죠. 물론 화려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계층은 여전히 불평등과 빈곤을 겪었고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터진 적이 있었는데 1894년 프랑스 육군 장교 알프레드 드레피스가 독일에 군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은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결국 유죄 판결이 났는데 증거는 조작 또는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드레피스가 억울하게 희생된 이유는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시기 반유대인 정서가 유럽 내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현상이 되고 있었다는 걸 증명해주는 사건이었죠. 당대에도 이미 이 드레피스 사건을 놓고 프랑스의 경직되고 우경화된 정치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엄청 컸습니다. 예컨대 프랑스의 대문호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 라는 글을 통해 프랑스 군부의 부도덕함을 비판하였죠. 드레피스 사건을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가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장교와 스파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성장과 팽창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 입장에선 썩 달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아시아의 경우 1884년엔 청나라와 청푸전쟁에서 승리하며 베트남을 완벽하게 식민지로 삼았고 1886년에는 조프 수호 통상조약을 통해 조선의 불평등 조약을 강요하여 아시아에선 가장 마지막으로 수교하였습니다. 베트남을 식민지로 삼은 프랑스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로 세력을 팽창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미 보호국화되어 있었고 1893년 지금의 라오스 영토까지 식민지 영토로 삼습니다. 그 다음은 태국일 텐데 문제는 태국은 인도와 미얀마에서부터 동쪽으로 진출하던 영국도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두 국가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로 결정 1904년 영국과 프랑스는 앞으로 태국을 중립평화제도로 두자는 협정을 맺으면서 태국은 독립국가가 될 수 있었죠. 아프리카의 경우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사하라 사막 서부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동쪽에 있는 섬 마다가스카르를 연결하는 아프리카 횡단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프랑스는 영국과 식민지 쟁탈을 두고 부딪혔는데 전쟁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양국이 전쟁까지 갈 뻔했던 파쇼다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순환 파쇼다에서 서로 맞닥뜨리며 식민지 지배권을 놓고 긴장이 고조되었는데 두 나라 모두 전쟁을 원치 않아 외교 협상을 통해 프랑스가 철수하고 영국의 영향권을 인정해줬죠. 이렇듯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 동맹하자는 쪽으로 외교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국가가 모두 독일 연방이 합쳐서 탄생한 독일 제국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 제국이 러시아와도 싸우면서 러시아가 영국 쪽에 붙었고 그렇게 프랑스, 영국, 러시아 세 국가끼리 삼국 협상을 체결합니다. 어디 독일이라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독일은 러시아와 경쟁하던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와 경쟁하던 이탈리아 두 국가를 끌어들여 삼국 동맹을 체결합니다. 유럽의 판도는 세계 식민지 쟁탈을 두고 삼국 협상과 삼국 동맹으로 나뉘죠. 여기서 가장 메인 갈등은 영국과 독일 사이였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하는 사라예보 사건이 터졌고 이 사건이 점점 확대되어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늘 그렇듯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끼리는 사이좋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동안 프랑스의 역사를 보시면서 100년 전쟁 이후 프랑스라는 국가가 정립된 이후로 항상 신성 로마 제국, 더 나아가 프로이센과 항상 경쟁을 했고 역시나 독일 제국이 수립된 이후에도 동일했습니다. 국가 명칭만 다를 뿐 프랑스는 독일과 항상 패권 경쟁을 벌였죠. 영국을 제외한 유럽 내륙 지방은 결국 프랑스와 독일이 넘버 1, 2의 장을 겨루었기에 전쟁을 일으킨 독일 입장에서는 프랑스 제압이 가장 우선시되는 과제였습니다. 1914년 8월 2일 프랑스부터 족치려는 독일이 룩셈부르크를 점령하면서 1차 세계대전을 발발합니다. 비록 독일 입장에서는 영국이 최종 보스몹이었는데 섬으로 떨어져 있는 영국과 전면전을 치른다는 게 큰 부담이라는 것 정도는 독일도 알고 있었고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나중에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독일의 초기 목표는 프랑스를 제압하면 유럽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일단 프랑스를 제압해 유럽을 장악하고 나면 영국을 외교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독일 제국은 동쪽에 있는 러시아보다는 서쪽에 있는 프랑스부터 제압하는 것을 우선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 병력을 모아서 전선까지 오는데 거리상 시간이 꽤 걸릴 게 분명했으며 또 오스트리아가 러시아를 막아줄 수도 있잖아요. 6주, 독일 제국의 목표는 6주 안에 프랑스를 무력화시키는 거. 왜 6주냐면 러시아에서 대군을 조직해 동부전선까지 오는데 6주 정도 걸릴 걸로 예측했기 때문이죠. 이 계획을 독일 제국의 육군 참모총장 알프레트 폰 슐리펜이 세웠다고 해서 슐리펜 계획이라고 합니다. 슐리펜 계획의 관건은 어떻게 6주 안에 프랑스를 제압하느냐였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굳이 지나치지 않아도 되고 또 네덜란드는 중립을 표방했기에 네덜란드는 1차 세계대전의 화를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싫으나 좋으나 독일이 지나쳐야 해요.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아르덴 숲이라고 있는데 이 숲이 워낙 울창한 숲이라 지나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독일 제국군은 아르덴 숲을 피해서 프랑스로 진격하려고 했는데 아르덴 숲 양옆으로 룩셈부르크와 벨기에가 있었던 거죠. 우선 1914년 8월 2일 프랑스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룩셈부르크를 독일 제국군이 점령합니다. 룩셈부르크는 워낙 작은 나라고 곧바로 프랑스기 때문에 당연히 룩셈부르크를 통한 프랑스 침공이 메인인 줄 알았으나 이건 독일 제국의 페이크였습니다. 독일 제국의 메인은 벨기에를 통해서 크게 돌아 프랑스로 침공하는 루트였죠. 우회하는 거기 때문에 기동이 마냥 쉽지만은 않지만 벨기에를 통해 크게 돌아 프랑스를 침입하면은 페이크용으로 룩셈부르크 쪽에 있는 독일 제국군과 함께 프랑스를 포위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벨기에를 크게 우회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벨기에도 네덜란드처럼 중립을 표방한단 말이죠. 독일 제국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8월 3일 벨기에를 침공합니다. 이에 영국은 독일 제국이 중립국인 벨기에를 침공한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음날 8월 4일 영국도 독일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슐리펜 계획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약 10년 전에 이미 독일 제국에서 슐리펜 참모총장이 만들어 놓았던 플랜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슐리펜은 이미 죽고 없고 몰트케가 육군 참모총장이었는데 슐리펜이 생전 슐리펜 계획을 세울 땐 벨기에 방면 군사의 수가 룩셈부르크 방면 군사의 수의 7배가량 더 많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몰트케가 1차 세계대전 때 편성한 차이는 7배가 아니라 3배 정도만 많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먼 거리를 행군하느라 병사들이 꽤 지쳐 있었고 철도 수송 능력도 독일 제국이 예상했던 것만큼 뒷받침해주질 못했죠. 또 벨기에군이 꽤나 저항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동쪽에서 오는 데까지 6주를 계산했지만 러시아 3, 4주 만에 와버린 겁니다. 서부전선에 있던 독일군 일부가 동부전선으로 차출이 되었고 병력이 핵심인 서부전선의 슐리펜 계획은 이미 병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며 어느 정도 영국, 프랑스도 독일의 슐리펜 계획을 눈치채자 영국군과 프랑스군도 벨기에 전선으로 병력을 증포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군 총사령관은 조제프 조프르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독일 제국군은 조금씩 각 지역에서 영국, 프랑스 협상군을 상대로 소규모 승전고를 울리고 있었고 이렇게 영국, 프랑스 협상군이 밀리고 후퇴하고 이에 독일 제국군이 더 진격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어느새 독일 제국군이 프랑스로 진입하는 데 성공은 합니다. 이미 6주는 지났지만 그래도 프랑스로 들어오는 데는 성공한 거죠. 하지만 독일 제국의 몰트케 참모총장은 파리로 진격해서 파리를 포위하기보다는 철수하는 영국, 프랑스군을 전멸시키는 쪽을 선택해서 현장에 있는 독일 제국군에게 파리로 가지 말고 영국, 프랑스군이 모여있는 방향으로 길을 틀라고 지시합니다. 이때 프랑스 측도 작전을 바꾸어 무작정 철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걸 깨닫고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며 영국, 프랑스군의 모든 힘을 모아 독일 제국군에게 반격을 가하기로 하죠. 양측이 파리 외곽의 마른강 유역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른 전투가 벌어졌고 독일군이 마른 전투에서 패배하고 프랑스, 벨기에 국경지대까지 후퇴하면서 프랑스 진입은 다시 좌절되었죠. 프랑스 입장에서는 파리 함락 직전에 마른강에서 독일 제국군을 내쫓았기에 프랑스에서는 마른 전투를 마른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답니다. 조프르 원수는 마른강의 영웅이 되었죠. 다만 프랑스, 벨기에 국경지대에서 전선이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독일군도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기에 그냥 프랑스, 벨기에 국경지대에 눌러 앉아버립니다. 더 확실하게 자리 선점을 공고히 하기 위해 독일군은 참호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 영국, 프랑스, 벨기에군도 똑같이 참호를 파기 시작했죠. 그런데 양측이 서로 더 길고 큰 참호를 파기 위해서 참호의 참호가 계속 이어지며 서부 전선에서는 거대한 참호전이 전개되었습니다.
1914년 10월에 1차 이프리 전투를 시작으로 서부전선에서는 지옥의 참호전이 벌어졌습니다. 참호전이 왜 끔찍하냐면 일단 위생 상태가 최악이죠. 참호전에서 진격하기 위해선 우선 상대 측에 포격을 엄청 때려야 됩니다. 서로 포격을 퍼붓다 보니 땅에는 웅덩이가 생기고 이때 비가 내리면 진흙이 형성되면서 진군이 더 힘들어집니다. 진흙을 밟으면서 진군하면은 상대방 공격에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서로가 진지 앞쪽에 철조망을 무수히 많이 설치해 놓는데 철조망으로 적군의 진군을 더디게 만들 때 그때 기관총 세례를 퍼붓는 겁니다. 그렇게 돌격을 감행해서 많이 진격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 참호 빼앗으면 얼마 안 있어서 상대방에게 또 뺏깁니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서부전선에서 참호전으로 고착화된 전장은 양측이 서로 원하는 전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의미 없이 사상자만 늘리고 전세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전선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참호전이 다 지옥 같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했던 3대 참호전 전투가 있습니다. 먼저 1916년에 베르딩 전투가 있었는데 프랑스의 조프르 원수는 절대 독일군이 베르딩 쪽으로 오지 않으리라 확신했지만 베르딩에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고 이 난전은 무려 10개월이나 이어집니다.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프랑스군 원수는 조프르에서 니벨로 교체가 됩니다. 니벨은 훨씬 더 공격적인 원수였고 베르딩 전투가 더 격해지다가 결국 양측이 아무런 소득이 없자 12월이나 되어서야 그만둡니다. 모든 수송 능력과 물자와 병력을 총동원해 벌인 싸움으로 소모전과 총력전의 시초가 되는 전투로 평가하고 있죠. 내가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펼쳐서 상대의 힘을 소모시키는 전략인데 문제는 상대 측도 압도적인 물량 공세로 나오고 그럼 이쪽에서도 더 물량을 늘리고 이렇게 점점 물량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결국은 양측이 피해만 보는 결과를 초래하죠. 베르딩 전투 결과 독일 측 사상자 33만 명, 프랑스 측 사상자 37만 명이었습니다. 베르딩 전투가 한창일 때 프랑스 솜강 근처에서도 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베르딩 전투에 이은 두 번째 1차 세계대전 최악의 3대 참호전 중 하나죠. 솜 전투는 영국 측 사상자 40만 명, 프랑스 측 사상자 20만 명, 독일 측 사상자가 약 50만 명 내외가 나온 도합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베르딩 전투보다 사상자 규모가 훨씬 더 큰 전투였습니다. 반년간 이어진 솜 전투에서 영국 프랑스군이 진격한 거리는 겨우 10km에 불과했습니다. 베르딩 솜 전투 이후 독일은 방어선을 새롭게 짜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를 독일군이 후퇴한다고 여긴 프랑스 측에서 대규모 공세를 준비합니다. 가뜩이나 교체된 니벨 원수는 대단히 공격적인 성향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후퇴처럼 보이게 만든 건 독일의 기만 작전이었고 독일은 철저한 반격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총사령관 로베르 니벨이 주도하여 바야흐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니 프랑스 총사령관의 이름을 따서 니벨 공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니벨 원수가 사격의 파티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작전을 발설해버렸고 이게 독일군 첩자귀에 들어가 결국 프랑스군은 독일군에게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운 참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초창기 서부전선은 주로 프랑스가 주도하고 영국군이 보조하는 형태였으나 니벨 공세의 참혹한 참패로 이때를 기점으로 영국군이 서부전선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군 원수도 니벨에서 패탱으로 교체되었죠. 다만 영국이 주도하는 서부전선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주도하에 1917년 7월부터 11월까지 파스샹달 전투가 벌어지는데 파스샹달이 이 마지막 1차 세계대전 3대 최악의 참호전 전투랍니다. 뭐 어떻게 영국 프랑스군이 파스샹달을 차지하긴 했지만 무려 20만에서 40만 명의 사상자를 내야만 했죠. 그러다 보니 파스샹달을 차지하더라도 영국이나 프랑스는 좀 찜찜한 승리였습니다. 1918년부터는 미국의 지상군도 유럽으로 들어왔고 미국, 영국, 프랑스 간의 연합군이 조직되었습니다. 그 연합군의 최고사령관은 프랑스의 페르디낭 포슈가 선임되었죠. 페르디낭 포슈의 주도하에 미국, 영국, 프랑스 연합군은 제2차 마른 전투를 비롯해 아미잉 지역, 생미히엘 지역을 수복하였고 미국, 영국, 프랑스가 각자의 루트에서 서서히 진격해 1918년 11월경 독일의 최종 방어선인 힌덴부르크선이 붕괴되었습니다. 독일 제국도 내부 혁명으로 무너지면서 독일의 패배로 끝났죠. 프랑스는 나름 승전국이 되었지만 프랑스가 승리의 대가로 얻은 것들은 전혀 만족스럽지 못했는데요. 독일을 두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가장 중요한 전후질서 개편 회의를 개최해야만 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로부터 뜯어낼 전쟁 배상금에 아주 신나 있었죠. 1919년 1월 18일 전쟁에서 승리한 27개국의 대표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입니다. 전후 처리 문제를 두고 전승국들이 처음으로 모인 이 회의를 파리 강화 회의라고 하죠. 가장 먼저 파리 강화 회의에 따라 패전국들은 전부 자국의 식민지를 포기하기로 합니다. 가장 맹점은 패전국들이 구체적으로 배상금은 얼마를 내야 하고 영토와 식민지를 얼마나 포기해야 하나였습니다. 가장 핵심은 독일의 처리 문제였죠. 독일의 처리 문제만 두고 5개월이 걸립니다. 승전국들이 독일의 처우 문제를 두고 최종 합의한 조약이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1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게 물은 조약을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합니다. 1919년 6월 28일 반포되었죠.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독일이 져야 할 책임이 굉장히 많았는데 주요 골점만 보면 이렇습니다. 전반 800명 재판, 20년 안에 전쟁 배상금 1320억 마르크를 금으로 지불, 군대 규모 제한, 영토 상실, 경제 제한 및 무역권 제한 등이었습니다. 독일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당해도 싸다고
생각하지만 무고한 독일 시민들을 생각해보면 하나같이 부담스러운 조항들이었습니다. 1320억 마르크는 당시 독일로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당대 내노나라 하는 영국 최대 경제학자들이 영국 의회에 제안한 배상금은, 그러니까 독일이 배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손해보지 않는 배상금의 총액은 100억 원이었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게 무려 1320억을 요구한 겁니다. 1919년 1월에 시작한 파리 강화회의는 1920년 1월 20일 최종적으로 모든 조약들을 선포함으로써 파리 강화회의가 끝이 납니다. 파리 강화회의 안에도 여러 조약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건 베르사유 조약이었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 재편된 국제사회를 베르사유 제재라고도 부르죠. 조약 자체는 끝이 났어도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배상금이 도저히 독일이 갚을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이렇게 독일을 몰아세우면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경제학자들의 분석이 잇따랐죠. 이에 미국이 먼저 발을 뺍니다. 독일이 미국에게 지불해야 할 전쟁 배상금을 미국이 받지 않겠다고 한 거죠. 대신 현물로 많이 가져가긴 했는데 미국은 독일이 완전 망하는 것만은 막으려고 했습니다. 독일이 망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재건할 텐데 유럽까지 좌지우지할 생각을 하던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가 재건되는 걸 반기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연합군은 1920년 6월, 1921년 1월, 1921년 4월 계속 배상금을 차감해 주었지만 매우 소폭이었고 여전히 독일이 갚지 못할 배상금이었죠. 미국이야 아주 이기적인 게, 미국은 1차 세계대전 덕에 공장 돌리고 고용률 압도적으로 높아지면서 국제적 위상이 엄청나게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다르죠. 유럽 자체가 전쟁이었던 만큼 유럽의 각 국가들은 부담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했고 그만큼 패전국인 독일로부터 배상금이라도 뜯어내야만 했습니다. 가뜩이나 독일 경제가 마비되는 상황이 오자 1922년 영국도 전쟁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영국도 어이없죠. 유럽이 전쟁이 되긴 했지만 영국은 섬나라로 자기네 국토 피해는 없었거든요. 물론 인력 피해는 엄청났지만 그래도 프랑스보다는 상황이 나았습니다. 프랑스는 진짜 상황이 심각했거든요. 베르사유 조약으로 과거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때 빼앗겼던 알자스 로렌 지방을 프랑스가 가져오기는 했지만 프랑스가 전쟁에 승리해서 얻은 거는 그게 끝이었습니다. 전쟁터가 된 북부와 동부 지역은 폐허로 변했고 젊은 남성 인구가 대규모로 사라져버리니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공장들이 가동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제일 큰 피해를 본 프랑스는 전쟁 배상금을 더 줄일 생각이 없다며 1923년 독일의 최대 공업지대였던 루르 지방을 강제 점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미국과 영국의 압박으로 바로 뱉어내버립니다. 문화적으로는 전쟁의 상흔이 깊어 잃어버린 세대의 허무주의가 퍼졌습니다. 동시에 예술에서는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가 부상하며 시대적 불안을 반영했죠. 스위스에서 시작한 다다이즘은 프랑스에서 파리 카페와 살롱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난해한 시, 꼴라주, 우연성에 기반한 작품 등 기존 예술을 해체하고 조롱하는 방식으로 전쟁의 충격을 표현했습니다. 초현실주의의 경우 1920년대 초 안드레 브루통이 주도하며 다다이즘의 반항적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인간 무의식과 꿈, 상상력의 세계를 작품에 담았습니다. 브루통은 초현실주의 선언을 통해 논리와 현실을 넘어선 자유로운 정신을 강조했고 살바도르 달리, 막스 에른스트, 르네 마그리트 같은 화가들이 이 사조에 참여했습니다. 초현실주의 작품은 비합리적 이미지, 이상한 조합, 꿈 같은 장면을 통해 전쟁으로 손상된 인간 정신과 사회적 억압을 드러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직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 내부적으로는 좌우의 갈등이 대단히 심해졌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 제국 붕괴 후 수립된 공산주의 소련 정부에 열광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워낙 힘든 국면 속에서 사회주의가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좌익 분위기가 지배적인 가운데 중도 세력과 우익 세력이 연합해서 국민연합을 형성했습니다. 초반엔 국민연합이 여당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호전되지 않은 프랑스의 경제 상황, 루르 지방 점령의 실패, 독일로부터 배상금을 얻지 못하니 세금을 높이면서 여론이 완전히 등을 돌렸고 1924년부터는 좌익 정당에서 정권을 잡습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영국이 도스안, 영안 등 독일의 배상금을 깎아주기로 했고 좌익 정권의 프랑스도 이에 동의하면서 처음 독일이 배상해야 했던 1320억 마르크는 1129억 마르크로 깎였습니다. 그것도 59년간 할부로 말이죠. 프랑스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프랑스에선 240%의 인플레이션이 올 정도로 좌우익을 떠나 그 어떤 정당에서 정권을 잡던 프랑스는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창설된 최초의 국제기구 국제연맹은 프랑스더러 중동 지역 내 현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을 위임 통치하도록 하였고 여전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프랑스의 식민지들이 있어서 제국주의 국가의 위치에서 내려온 건 아니었지만 상황이 썩 나아지질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좌익 정권에 대한 혐오감이 팽배해지면서 극우 이념의 파시즘이 성행했고 극우 청년들이 1934년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중간중간 중도 좌우익 정당들의 연립내각을 만드는 노력이 있기도 했으나 정치적으로 안정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극단적 좌우익의 대립은 어쩌면 막을 수 없는 이 당시의 세계적인 현상이었을지 모릅니다.
여기에 1929년 미국발 세계 대공황이 터졌습니다. 정말 설상가상이죠.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워낙 영국과 프랑스에 차관을 많이 도입해 주었고 또 독일 배상금 문제를 미국이 주도하면서 유럽의 경제는 미국에게 좌지우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미국이 대공황으로 무너지니 어떤 식으로라도 미국의 경제와 엮여 있었던 유럽의 국가들도 와르르 연쇄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죠. 산업 생산 감소, 수출 축소,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불안전성이 커지면서 신용 경색, 기업들의 투자와 신규 고용 위축, 농산물 가격의 급락, 실업률 증가 등등 말이죠. 프랑스 정부는 초기에는 긴축재정과 근본이제 유지 정책을 고수했지만 이는 경기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요. 프랑스의 좌익 정권은 임금 인상, 40시간 노동제 도입, 유급 휴가 확대 등 노동자 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했지만 재정적 부담과 기업들의 저항으로 경기 회복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930년대 프랑스는 실업과 빈곤, 정치적 불안, 산업 침체가 복합적으로 얽혀가며 프랑스의 앞날은 대단히 암울해 보였습니다. 그나마 프랑스가 찾은 경제 회복의 돌파구가 블록 경제였습니다. 블록 경제는 영국이 먼저 하는 걸 보고 프랑스도 선례를 따른 건데요. 블록 경제는 자국의 경제와 식민지 경제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는 무역 정책입니다. 프랑스는 아직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식민지들이 많았기에 식민지와 본국 간의 무역 장벽을 낮추고 외부 국가들에는 관세 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폐쇄적인 경제권을 형성하였습니다. 프랑스 상품의 안정적인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 식민지 원료를 값싸게 들여오면서 세계 시장의 불황 충격을 완화하려고 한 거죠. 그 덕에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인도차이나 같은 식민지들이 프랑스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 편입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교역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프랑스의 블록 경제로 대공황의 충격을 완화시켰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히 있었는데 프랑스 경제 전체 규모에서 식민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산업의 현대화와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본질적인 위기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블록 경제는 국제 무역을 위축시키는 보호주의를 강화해 장기적으로는 이 프랑스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렸습니다. 결국 프랑스의 블록 경제는 대공황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완충장치 역할은 했지만 근본적인 경제 회복 전략으로는 부족했죠. 1차 세계대전 때부터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까지 프랑스 경제는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한 채 불황과 침체 속에서 지체된 상태에서 머물렀고요. 이는 2차 세계대전 발발과 동시에 프랑스가 무너지게 되는 간접적인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계 대공황의 여파는 사실 독일이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직후 배상금은 깎였지만 이마저도 갚지 않으며 독일은 경제적으로 고도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세계 대공황으로 쌓아왔던 것들이 모두 무너지고 1차 세계대전으로 식민지를 모두 뱉은 독일 입장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블록 경제를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니 독일인들이 히틀러를 총통으로 추대했고 독일은 나치당이 정권에 수립되었죠. 나치 독일이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하자 독일인들은 더더욱 극단적 민족주의에 빠졌고 다른 나라 국가들을 무시하고 혐오하는 정서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1939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